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사 정창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새 당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는 혁신과 함께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내란의 힘에 의례적 축하도 건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여야 대치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계파 갈등도 고조될 거란 관측입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당당 토론회에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주요 정치 현안 들여다보겠습니다. 3부에선 한미 정상회담 경제 분야 공과 짚어보겠습니다. 정책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27일 수요일 정책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보다 구체적인 외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흔히 안보는 미국과 협력, 또 뭐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고 해서 이제 안미 경중 이런 표현을 이제 그동안 정부 외교 노선으로 썼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노선에 대해서 이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이제 CSIS 이 초청 강연을 위해 연단에 섰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새 자유진영과 중국 중심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했고요. 이 대중관계에 있어서 친중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상황이라면서 좀 일정 부분 거리를 뒀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공식화됐죠? 예, 같은 연설에서 이 대통령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이 미국 측의 대표적인 요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좀 더 했는데요. 네. 국방비 증액은 이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비 증액은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면서 이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동맹을 현대화해서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강화하자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좀 해석이 되고요. 우리 국방비 중 방위력 개선비의 상당 부분은 이 미국산 무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산 무기 도입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미 양국 기업의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도 본격화됐죠? 예, 워싱턴에서 이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양국 기업들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이렇게 총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11건의 계약 MOU 중에 절반이 넘는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입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분야가 우리 이제 SMR이라고 하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이쪽 분야인데, 네. 한국 기업이 이제 설계부터 기자재, 운영 노하우, 공급망 구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 글로벌 SMR 시장에서 패키지 공급자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또 눈길을 끌었던 게 주요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나섰는데 이 회장이 젠슨왕을 끌어안았습니다. 또 이제 SK 최태원 회장까지 합류한 뒤 이른바 이제 반도체 3인방이 함께 담소를 나눠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필리조선소를 찾았죠? 예, 조금 전 이 대통령이 이제 필라델피아로 건너가서 필리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미국 해양청 발주한 국가안보 특수 목적선 이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이 명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마스카 프로젝트로 미국과 대한민국 조선업이 더욱 더불어서 이 좀 도약하자, 이렇게 윈윈 성과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필리조선소 지난해 12월 하나그룹이 1억 달러에 인수한 곳이죠. 미국 조선업의 쇠퇴로 지금은 연간 건조량이 1.5척 수준이지만 10년 내에 이를 10배로 끌어올린다는 게 한화 측 계획입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핵심적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이 마스가 핵심 거점으로도 꼽히고 있고요.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방미 순방을 마치고 내일 새벽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 장신임 대표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사실 직전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 이 대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뭐 약간 이변이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장 대표는 결선에서 총 22만 302표 얻었습니다. 21만 7,935표를 받은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했는데 차이가 딱 0.54%포인트입니다. 네. 20% 비중인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에 졌지만 80%를 차지하는 당원 투표에서 52.88%를 확보해 이겼습니다. 이 선명하고 일관된 반탄 기조를 앞세워서 강성 당원 표심을 좀 결집시켰다 이런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는데요. 당을 계속 분열로 몰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의힘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이른바 이제 윤 어게인의 상징 인물인 전한길 씨의 지지를 받으면서 전 씨를 주요 당직에 기용할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민주당과는 계속 강대강 대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어제 결과에 대해서 최악의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 충남 보령이 고향인 장 대표하고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청래 대표도 같은 충남 출신이라서 접점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네요. 또 장 대표가 지금은 이제 보령 서천 국회의원이지만 2020년에 21대 총선에 처음 나왔을 때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 대전 유성갑에 출마했거든요. 그때 상대 후보가 지금의 이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네. 조 총장이 어제 근데 대신 이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이 장 대표가 옮긴 건데 조승래 의원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장동혁 후보 당시에 상대에 대한 비방도 선거 전후 빈번한 고소고발도 자기와 한 건도 없었다. 굉장히 이 매너가 좋았다 이렇게 하면서 토론에서도 상호 존중을 했다고 떠올렸는데 제발 좀 초심으로 돌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죠? 예,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 다음에 소위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가 발의한 개정안에는 특검의 수사 범위, 인력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되는데요. 수사기간은 내란 김건희 특검은 기본 90일, 최혜병 특검은 기본 60일로 정했습니다. 필요하면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1차 연장은 이 특검 내부 판단, 2, 3차 연장은 대통령 재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김예성 집사 게이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고 범행 자수 시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는데 여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일방적인 법안 상정 소위 회부의 반발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내일 추가로 조사한 뒤에 금요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구속 후 5번째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뒤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하루 연기를 요청했고 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 통보했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이 31일까지인 만큼 사실상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 뒤 4번에 걸친 조사에서 명태균 씨 공천 개입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특검은 마지막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 뒤 김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처음으로 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특검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소환하죠? 예, 특검팀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표적인 이제 윤핵관으로 질문된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대선 직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제 한 뉴스에서
이 아들이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구입해 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권 의원이 재건축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권 의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랐고 증여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시사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경기 내륙과 충청 호남, 경상 내륙의 안개가 상당히 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의 안개도 내일까지 매우 짙겠습니다. 현재 청주공항과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고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동해안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또 충북과 경남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을 걸로 보여져서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열대야에 해당 지역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만 낮에 폭염은 여전합니다. 오늘 서울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전주 32도 등 28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상 제주에는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륙 일부 지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들이 있습니다. 출근길, 전조 등 잘 활용하셔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출근 정체 빠르게 늘고 있는 곳들인데요. 경부선 서울 쪽으로 신갈 부근과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 부산 방향 죽전에서 수원 사이로만 6km 구간, 쭉 내려가선 경산 진출로 부근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서울 쪽 경인선 서인천과 부천에서 신월 쪽 통과 무척 더뎌졌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부권인 송내를 중심으로도 양방향에서 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권에선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토평, 광암터널부터 송파 사이 통과 가장 어려워졌고요.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신내 부근 1차로와 하위차로에선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1부에선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당대표 선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대표로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예상하셨나요?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과가 나와서 어찌되었든 취임하신 장동혁 대표께서 잘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주목했던 지점은 당원 조사하고 일반 여론조사하고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했습니다. 저희가 당대표 선거가 당원 비중이 80%, 일반 여론조사 비중이 20%인데요. 당원 조사에서는 약 장동혁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약 5%포인트 정도 앞섰고요.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20%포인트를 김문수 후보가 앞섰는데 이게 바뀐 것이죠. 근데 일반 여론조사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서 무당층이라든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상 일반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지지층 조사인 거죠. 근데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나온 순위와 당원 투표에서 나온 순위가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 당이 보수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장동혁 대표께서 이 보수 지지층 여론조사에 담긴 그 의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2천여 표 차이로 신승을 했는데 당심이 주요했습니다. 이 당심에 담긴 의미,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저희가 대선 패배 직후에 치렀더라면 결과가 좀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께서 더 극단적인 발언들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원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당대회 기간 중에서도 특검이 저희 500만 당원의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당사로 들어왔던 적이나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당원분들께서 물론 개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여투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투표 순간에 좀 많은 영향이 끼쳐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들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내에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혁 후보가 더 낫다는 분위기도 있었다는데 당내 분위기는 그랬나요? 어땠습니까? 뭐 민주당을 상대하거나 이재명 정부를 상대하기에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혁 대표라든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어떤 특정 후보로 쏠린 그런 의견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새심파로 불리죠.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무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없습니까? 뭐 양 후보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쉬운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나타난 득표율이라든지 표수가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면 만약에 단일화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당대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 득표율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었을 거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대표께서도 밝히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방선거 승리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중도층의 선택이 중요한 것일 거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장동혁 신임 대표와 지도부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고 많은 시민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시민들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차라리 국민의힘 해체해라 이렇게 정말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신임 대표께서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저희가 당장 내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금 지도부의 지원 유세를 오는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좀 내려보면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임 대표께서도 중도로의 확장 또 개혁의 기치도 함께 말씀해 주셔야 이 대여투쟁을 할 때도 국민들에게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여투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소구력이 생기는 것일 텐데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론에 대해서 대표께서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러니까 대여투쟁과 개혁을 같이 이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후에 대한 어떤 조언도 해주셨는데 전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새 당대표 최우선 과제를 좀 어디에 둬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대한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것은 앞으로의 대여투쟁을 더 강화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재명 정부 특히 야당의 역할은 정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지적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잘못하는 걸 떠나서 과연 국민의힘은 잘했느냐라는 질문으로 다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개혁을 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대여투쟁을 함께 해나간다면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을 신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가 있을 때 저희가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결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말했습니다. 이 취임 일성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1야당 대표시고 아무래도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 기반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제도 저희 대표와 관련해서 해프닝이 있었는데 네. 가령 이런 겁니다. 그 어떤 특정 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퇴진 기자회견, 뭐 퇴진 촉구 집회에 초청 연사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있었는데 사실상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다라는 네. 입장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를 지지했던 기반들, 이른바 윤어게인이라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집회 참여라든지 어떤 강경한 목소리를 광장으로 나와서 함께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을 텐데 사실상 이른바 청구서가 계속 날라올 텐데 그럴 때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대표의 결단이라든지 앞으로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시는지도 좀 유의미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107석인 국민의힘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이게 사실상 아스팔트 우파라고 불리는 분들 함께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금 지적해 주시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윤어게인, 이른바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 위배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수 가치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명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서 정권을 획득하는 게 제일 그렇죠. 목표인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 그러한 부분만 고민해 본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는 명확하고 명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세력들 부정선거를 옹호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하고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지도부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당대회였고 선거 전략상 후보분들께서 취할 수밖에 없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동혁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보여주셨던 그 태도와 또 당대표가 됐을 때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당대표로서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당대회 때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달라지셔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1야당의 대표고 물론 우리 당원분들의 선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1야당 대표는 다시 저희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치를 기반으로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 분명히 전당대회 전후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태도가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는 거 맞습니까? 어제 본인께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가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탈당했고 정말 그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셨잖아요.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하고 맞닿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께서는 결국에 가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장동혁 대표의 아마 기조가 전당대회 때와 다르지 않다면 장동혁 대표는 단일 대우에 방해가 된다면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일 대우가 아니면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결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글쎄요,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극단적인 세력들하고는 결별해야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말씀들 또 건설적인 비판들 많이 해주세요. 당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분들이 민심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을 대표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른바 쇄신, 혁신을 주장했던 분들의 당내 입지 아무래도 조금 입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당분간은? 그게 뭐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개혁이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는 한 지방선거 특히 앞으로의 펼쳐질 선거에서 저희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글쎄요,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 때 제안했던 5대 개혁안 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예. 어려워지는 상황인가요? 일단은 제가 5대 혁신안 중에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도 어찌되었든 치러졌고요. 네. 두 번째는 후보 교체, 대선 때 후보 교체 때 당무감사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용을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하고 생각이 분명히 다른 부분도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지도부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론 결정 시 당심과 민심을 모두 반영한다.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떨까요? 저는 당론 결정할 때 우리가 107명의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거기에 나아가서 우리 보수 지지층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난 정부 때 당론을 너무 쉽게 결정하다 보니까 그 당론으로 인해서 107명의 의원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에 구속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당이 다시 정권을 내주게 된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당론을 결정하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모든 당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층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107명의 의원들이 많은 토론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당론 결정 과정을 보면 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수의 의원들이 따르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고 그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뭐 배신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낙인을 찍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당내 문화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도와달라 함께 좀 해보자 하신다면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한테 먼저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 관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강대강 구도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저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정부가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끝의 결과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야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청산에만 몰두했었고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이재명 정부조차 제1야당을 내란동조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위헌정당으로 규정하면서 계속해서 대화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 본인들의 의석수만으로 계속해서 이런 쟁점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도 결국 좋지 않은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것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결론을 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 특히 이 협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기보다는 제1야당과 대화하고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일각에서 평론가들이 어떤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묘한 신경전이라든지 엇박자로 읽혀지는 대목들이 있고 그러한 배경에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들, 극단적인 지지층들의 개혁, 본인들은 이제 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그러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지지층의 기대감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보여주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극단적인 행동들과 말을 정청래 대표가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분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정청래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집권 여당이. 장동혁 후보 필요하다면 누구든 만나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예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여당과 야당 대표가 자주 만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주 만나셔서 쟁점 법안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두 대표 간에 대화하고 하실 말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만나셔서 물론 만나도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힘으로 밀어붙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만나셔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검법 개정안 심사에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미 지금 시행 중인 특검법이 사실 이전에 있었던 특검법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 있고 또 수사 그 기간도 이례적으로 긴데 여기에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라는 것은 지금 특검 또 인지수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위헌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란 것은 짧은 기간 그 한정된 수사의 안에서 수사하고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이 본래 특검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다라는 것을 민주당 법사위원들께서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이 특검이 충성 경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고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당내 압수수색도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수사 정당한 수사입니까? 아니면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우려되는 부분 당연히 있죠. 가령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 기간 중에 당원 명부, 그러니까 전당대회 기간을 떠나서 정당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저는 우리 헌법에 반대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당이든 정당 명부라는 것은 정당의 헌법상 고유 권리고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이 들여다본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정치 보복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다분히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대표 말씀하셨는데 권성동 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하면 될 것인데 어젠가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출국 금지를 내렸더라고요. 네. 사실 출국 금지라는 것은 도주 우려가 있는 분들한테 내리는 것인데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헌법기관한테 그런 도주 우려를 예상해서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은 사실상 망신주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특검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사실상 이렇게 기정사실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분위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려가 매우 큰 것이죠.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농수산물 추가 어떤 개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았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또 그런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더
어렵고 우려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가령 알래스카에 대해서 한국에 투자를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오산 평택기지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연지 씨에게 여행은 언제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마냥 들떠있는 아이들과 달리 몸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 태우느라 진땀을 빼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차량을 신청해 편안하게 영덕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이동이 편리해지니 연지 씨도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 마음 편하게 떠나는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현재 경기 내륙과 충청 호남 경상 내륙의 안개가 짙습니다. 가시거리 200m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파주 270m, 진천과 의성 160m 등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풍에 의한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강원 산지의 안개도 내일까지 매우 짙겠습니다. 현재 청주공항과 광주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모처럼 열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 공기가 조금은 달라진 느낌인데요. 일부 지역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햇빛 찬란한 코스모스 하늘거리는 9월이게 하소서란 식구가 있는데요. 달력상으로 9월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8월 마지막 주임에도 오늘 낮 기온은 33도에 수렴하겠습니다. 체감 온도도 역시 이 정도 될 텐데요. 서울, 대구 33도, 대전, 전주 32도 등 28도에서 35도로 무덥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상,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경남 제주에는 역시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시간이죠.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결과는 아주 좋았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양해하고 격려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칠승 의원. 예, 우선 처음에 걱정이 많았었죠.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수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예측하고 기대했던 수준에서 선방했다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또 지금 외신이든 국내 언론이든 이제 평가이고. 그만큼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SNS 글 때문에 상당한 사실 좀 충격이 있고 정상회담이 어떤 쪽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걱정들이 정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명을 해내고 회담이 마친 이후에 위대한 지도자다, 스마트한 사람이다, 100% 같이 간다. 미국의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내용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고 미국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망치려고 하는, 정상회담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정상 외교나 또 국내 정치 문제를 다룰 때도 상당히 좀 예민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외신 반응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블룸버그 같은데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그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백악관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이 사용한 익숙한 전략을 이 대통령이 활용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중재 능력을 칭찬했다. 또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경제 및 안보 관계에 대해서 극찬했다. 이렇게 외신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 선방한 수준을 넘어서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고 돌아오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아까 정상회담을 망치려고 하는 세력은 앞서 말씀하신 미국의 우파라든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은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미국의 우파인지 그렇게 구체적인 사람을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메시지 그걸 봤을 때 저는 국내와 미국 간에 연관이 있다고 저는 내심 확신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행위들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 낚인 거죠. 이 딜을 많이 해본 사람은 지금 그 SNS를 이번 정상회담에 지렛대로 확실하게 처음에 활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희정 의원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불확실한 것을 매듭 짓고 오기를 가장 바랬었죠. 왜냐하면 관세 협상이라든지 품목 관세, 뭐 이런 상호 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잔치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작동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로 자동차 관세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25%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관련돼서 채우국 대회를 받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 얘기 없이 그냥 50%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산물 추가 개방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수익에 대해서 한국으로 오는 건지 미국의 90% 그대로 남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양국 정상회동을 통해 명확하게 딱 정리를 해서 그런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게 이번 우리 대통령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정리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굳이 가셔서 뭐 하나라도 정리한 게 없네? 라는 거죠. 그런데 추가로 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 잘했어라고 자랑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일본은 알래스카 LNG 관련된 개발 사업에 코 껴가지고 투자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건 없어라고 자랑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콕 찍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거기에 1,000억 달러 투자하는 부분 추가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기업들이 상당히 국내에서 이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때문에 힘듭니다만 국익을 위해서 재계 총수들이 다 대통령과 함께 미국 방문을 했는데 민간 차원의 1,500억 달러 투자 추가로 이번에 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동안 일본이나 이제 유럽 대비 우리나라가 투자 금액은 절대적인 수치는 낮았습니다만 경제 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투자를 약속했다라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여기에 더 얹어서 2,500억이 더 추가가 이렇게 불확실성이 돼버려서 6천억 원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게 된 꼴이 된 겁니다. 즉 EU 27개국이 투자하는 금액과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6천억 달러로 똑같아지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없어졌는데 투자 금액도 더 얹어서 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뭐 화기애애하고 뭐 관계 좋고 외교적으로 이 상견례하고 그런 거야 당연히 이 외교가 수사들인데 저기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 좋았다 이거야 괜찮죠. 그런데 그 분위기 좋음을 통해서 얻어낸 건 하나도 없고 추가 부담만 대통령이 더 얹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 김희정 의원이 지적하신 몇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품목 관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지 조성은 어떻게 하는 건지 투자처는 어디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후속 협의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안 하고 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됐잖아요. 보통 FTA 이런 거 하면 몇 년씩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세 달 만에 다 정리를 해서 모든 품목을 완벽하게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에 제일 저는 큰 성과가 7월 30날 있었던 큰 틀의 그 관세 합의. 이거를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큰 틀 안에서 실무적인 협상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왜 정리를 못하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한 거죠. 일단 미국 자체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내용이 없죠. 미국에서도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특히 이제 투자 부분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한 건 한 건마다 엄청난 분량의 계약서가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한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틀의 합의 속에서 또 계약 당사자들끼리 또 품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내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다 포함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그 협상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팩트시트라는 게 이제 작성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김희정 의원님은 실제 성과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이제 우려도 상당히 많았고 네. 또 돌출 행동에 대한 우려도 많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끌어가면서 이제 의제를 그쪽으로 좀 끌면서 피스메이커 그다음에 페이스메이커 이런 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끈 거 이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교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좋은 관계를 형성했다, 굉장히 좋은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서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이 불확실성을 없애고 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그게 목표가 없었다라면 모르지만 가기 전에 이것 때문에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동안 가협이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다라는 게 이번 방미의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관세 관련된 통상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그 양국 간의 신뢰 회복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신뢰 회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외교, 안보, 국방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경제적인 축과 외교, 안보, 국방적인 축이 있어요. 그거를 덮는 게 정무적으로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 발언 중에 절반의 시간을 북한 관련 얘기에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노벨 평화상 받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이제 뭔가 북한 관련돼서 자기가 일기 때도 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한국의 대통령이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또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북한의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노벨 평화상 관련돼서 뭔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미한 목적의 100으로 봤을 때 50%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쪽은 노벨 평화상을 받지만 우리 정부는 그 얘기를 통해서 얻는 게 기분 좋아지는 거 말고 뭐를 해왔어야 되냐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게 뭐냐면 비핵화 단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동결하고 비핵화 가는 거. 그런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김정은과 트럼프 관계 얘기는 했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하고 온 거예요. 그 단어 하나라도 하고 왔으면 통상은 실패를 했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얻고 온 게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당신들 친하게 지내는데 내가 역할할게 라고만 얘기를 했지 구체적인 핵심 단어는 얘기를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 또한 실익이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그 약점 잡히고 들어갔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죠? 뭐냐 하면 꼭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특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특검이 어떤 임명 과정을 거쳤고 오산기지를 뭐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초대까지 해온 상태에서 SNS에 최대 동맹국이고 또 민주주의 국가인지 뻔히 알면서도 숙청이니 혁명이니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하기 힘든 단어로 확 공격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냥 우발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네. 기자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회나 주한미군 기지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네, 회담 전에 네. 그랬죠. 그러면서 실제 회담에서도 비록 수위는 낮췄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를 물어보는 행위까지 갑니다. 즉 1단계 SNS, 2단계 기자들하고 간 다음에 3단계 직접 보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시간 뺏겨. 그다음에 뭔가 기세 뺏겨. 그 설명해. 모르고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신이 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듯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 있어서 3단계에 걸쳐서 훅 찌르고 들어옵니다. 결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점 잡히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특검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이런 반대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미국 정가에서도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않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오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우려가 해소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희정 의원님? 저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설명을 일부러 들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미국 쪽을 미군 기지 안에 있었어도 미국 쪽을 본 게 아니라 한국 쪽 공군 쪽을 네. 본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거 모르고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알고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답변 과정에 있어서도 약간 거짓을 섞어서 답을 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려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압수수색 갔던 건 뭐냐면 드론 관련돼서 공문이 남아있는지 보러 간 거거든요. 북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그거 미국이 모르고 물었을 것 같습니까? 이 정도 보고를 받을 거면 다 알고 가는데도 네, 정리해 주시고요. 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좋지 않은 단어를 네. 들으면서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될 정도로 정치적인 약점을 가지고 갔다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거 없다라는 거죠. 특검 수사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권칠석 의원님. 이거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이 국론이 좀 갈라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외교 딜에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오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말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뭐 오산 공군기지가 한국과 일본 미국이 8대2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미국이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간 것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입니다. 네. 그 뭐 미군 기지를 들여다보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미국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였고 미군이 또 확인을 해줬다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해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미국이 이미 아는데도 이번에 외교 관계에서 지렛대로 지금 활용을 하도록 한국 내에 그리고 미국 내에 어떤 세력들이 지금 협잡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협잡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통령 귀에까지 그게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죠. 특히 이번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공항이든가요? 거기에서 유튜브 한 거 보면은 뭐 뭔가 큰 게 한 방 올 것 같다는 분위기로 막 젤렌스키 이야기까지 하면서 정상 외교가 망하기를 거의 뭐 학수고대하는 이야기로 거의 직접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담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엄청 실망하는 모습을 뭐 적나라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저런 말이 있습니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망하기를 정말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 매체들도 회담이 굉장히 우호적이다. 트럼프 본인도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양자 간의 내용을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상대국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고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게 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든 게 과연 누구인가? 이 잘못된 일들이 향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안보 청구서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주한미군의 유연화 문제,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건 네. 논의를 안 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개 시간에서의 50%를 그런 북한 관련된 얘기에 할애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리고 이제 비공개 회담이 또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 시간에도 사실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을 없애고 온 게 없고 안보적으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온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왔던 얘기가 지금 뭐냐면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개 거기에서. 네, 맞습니다. 공개 쪽에서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소파 규정상의 협정상 할 수 없는 종류의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뭐 끌려가는 모습 이런 거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으로 저는 미국의 대통령이 뭐 그런 협작군이 국내에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협작군의 얘기를 듣고 상대 최고의 동맹국에게 그런 강한 단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청이니 혁명이니 이런 단어는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종류의 단어인데 그거를 자기 정보국 얘기를 안 듣고 뭐 이런 협작군들 얘기를 쓰고 들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압수수색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에 이 압수수색 당한 교회를 2차례나 방문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듣고 아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정가에서 깊숙이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정치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느라고 정말 막상 중요한 얘기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준비가 굉장히 덜 됐고 협상이 덜 된 상태에서 미팅 자체를 성과시키는 거에 급급하느라고 준비가 덜 된 미팅이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비공개 얘기가 또 있으니까요. 저는. 권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긴장했던 부분은 의제로 다루지 않았던 부분 또 농산물 개방 이 부분도 다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왜 미국에서 거론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미국도 내부에 이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들이 좀 있을 것이고 우리는 미국만을 바라보면서 협상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수많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통상 압력을 가하고 이런 전략적 차원들이 훨씬 더 복잡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부분들이 미국 스스로도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에 국방비 문제가 정식으로 아주 깊이 있게 논의가 안 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선수를 친 거죠. 선제적으로 제시를 했다고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그냥 확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35년까지 10년 정도 지금 나토도 10년 정도 계획으로 5%까지 올린다 이런 계획이고 우리도 그거를 따라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제시를 하는 바람에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뭐 더 이상 이야기할 내용이 뭐 특별히 없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정리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미군 기지를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뭐 소유권을 넘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이제 뭐 거래 기술 트럼프 대통령 거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의 땅을 그렇게 소유권을 그냥 가져가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방위비 협상이나 이런 때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런 말을 그냥 던지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릴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실 마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거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자주국가에게 그딴 거 우리한테 넘겨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좀 잘해요 보면. 그 그린란드 문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가자지구 문제도 그런 이야기를 이게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의제에 너무 끌려가지고 거기에 맞받아치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페이스에 말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무시하는 전략, 지나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이 정도로 좀 정리해도 아니, 될까요? 제가 그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미국 입장 들어보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어제 봤더니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요. 미국 상무장관이 기자들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농축산물 관련돼서 추가 개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 정리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추가 개방 의지를 이제 밝혔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추가 개방 의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가기 전에도 백악관 대변인이 라이스에 대해서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공식 브리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런 거를 정리를 하고 오길 바랬는데 좋습니다. 이제 그랬기 예. 때문에 미국은 추가 개방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어제 밝혔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정리가 안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3실장이 다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좀 짧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 통상을 담당한 김용범 실장하고 외교안보를 담당한 위성락 실장 간에도 농산물 개방 관련돼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쌀 소고기 관련돼서 다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위성락 외교안보 실장이 오히려 농산물 개방은 여전히 남아있는 현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리가 안 된 거는 우리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미국에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그게 이제 말씀을 큰 틀에서 됐다는 이야기하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해보면 그다음에 미국 농무장관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이제 뒷담화를 한 거죠. 우리 그 추가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왜 본회의 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중점을 둡니다. 본인들이 정리가 된 이야기라면 본 정상회담 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저는 뭐 물론 추정입니다만은 미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몇 %, 어디까지 또 곡물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그냥 농산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옥수수는 얼마 보리는 얼마 밀은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요. EU가 선도적으로 좀 잘하고 있습니다. EU가 지난번에 이제 상호관세하고 품목관세 얘기가 난 다음에 빨리 이렇게 명문화하는 데 좀 성공을 했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27개국이라는 가입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상 전략을 굉장히 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거 하는데 너무 실무적으로 맡겨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오히려 성공한 사례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면서 추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EU는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품목관세도 추가로 협정을 해서 문서화한 데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그냥 비판만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FTA라는 큰 틀을 과거 대통령이 오랫동안 만들어 왔는데 이거를 이번에 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엎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긴 건데 FTA 안에서 이번 대통령이 깨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요? 저는 FTA를 노무현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켜왔던 그 FTA에서 그 조항이 있어요. 이거 깨기 힘든 사례 어떻게 할 때만 깰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사실 배팅을 잘하는 게 이번 그 외교의 전술이지. 그냥 뭐 기분 좋게 하하호호 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가 싶습니다. 있는 것이고 상대가 또 미국이다 보니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주장하고 싶은 내용도 굉장히 완곡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금 추이를 봐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끝도 안 납니다. 그렇죠. 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당 토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전격시사 3부에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펠리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선출됐습니다. 당심이 중요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의 승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국민들에게 많이 실망시키고 지적받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제대로 기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항상 필요하면은 뭐 밖에서 사람 데리고 쓰고 또 그러고 나면 막 버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 국민의힘에는 뚜렷하게 이제 그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면 좀 구심점이 될 만한 지도력이 있는 정당들이 이 야당 생활을 훨씬 더 잘해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재명 그 대통령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딱 뭉쳐서 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상대적으로 지금 나온 후보군들 중에서 그래도 미래가 보이는 지도자다. 한번 당대표를 맡겨서 이 또 새로운 지도자로 커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나온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작동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2위를 했는데 2위와 3위 차이가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김문수 후보가 되겠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제가 잘 안 틀리는데 완전히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요. 사실 뭐 정한길, 정광훈 이런 사람들로 대표되는 진짜 슈퍼 울트라 구구 지지 세력들을 등에 업고 이번에 당 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당 대표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입지, 외연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여야 간의 협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자체 문제 제기들이 상당히 앞으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엄은 계몽령이고 국의 결단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그동안 뭐 여러 차례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공천 주겠다. 이제 그 한마디로 사실은 뭐 당대표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런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부 총질자에 대해서는 결단하겠다. 이런 사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신임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당을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고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장동혁 대표가 재선 의원이긴 한데 실제로 의정 활동은 한 3년 남짓 되죠. 보궐선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경력은 사실 좀 일천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번에 대표 선거에서 이겼던
그 방식으로 향후 본인의 정치적 행로나 또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안한 경로를 걷게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걱정도 있고 대한민국 정치 자체도 좀 암담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좀 따져볼게요. 이 장동혁 대표 107석인 국민의힘은 함께 싸울 의지가 있는 자유우파 시민과 연대해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 사실 아스팔트 우파를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선거 운동의 방식으로 보다 선명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특히 결선에 있어서는 두 분의 전체적인 이제 스탠스가 정치적 스탠스가 비슷했기 때문에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에 당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 당직과 관련된 당선 이후에 질문을 받았어도 당의 여러분들과 상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의 대표가 된 만큼 당 안에서는 단일 대우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을 향해서는 선명성을 내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여러 세력들과도 함께 논의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당대표 혼자서만 최고위원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주요 의사 결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선임된 최고위원회의에는 또 다양한 입장들을 과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같이 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로 이렇게 골고루 포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거 운동에서의 전략적인 방식과 실제 당을 끌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분명 좀 다른 모습이 거다. 있을 것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열려 있게 잘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또 저희가 옆에서 잘 얘기를 해야 되고요. 권 의원님의 지적 중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 내부 총질에는 출당도 불사하겠다. 내홍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과연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그 단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107석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인지는 또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미래를 보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과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다면 이 107석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당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대우를 강조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당선 후 인터뷰를 얘기를 할 때도 소위 당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이렇게 당론 반대 얘기를 하는 것과 소위 바깥에서 그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과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결정적으로 이 한 표 한 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중하고 엄중하게 함께 가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한 거고 그런데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는 큰 틀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100% 우리 당론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내치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읽히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짧게 여야 협치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이 장동혁 대표도 강대강입니다. 네. 저도 선거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장동혁 대표가 한 여러 가지 강성 발언들 우려되는 발언들이 그냥 선거용 멘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선출 직후에 한 이야기가 이게 더 사실 섬뜩합니다. 보통 당선되고 나면 좀 통합적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좀 대국적으로 정치를 하고 뭐 대화도 복원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가더라도 현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하면서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 보통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모두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그 정권을 끌어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도 가당치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나가도 한참 많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들이 철회되거나 전격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여야 간의 어떤 정치 협상을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야 협치 돌파구는 없을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방미하면서 비행기에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당선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이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실용주의 노선이라든지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 대표부터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원내대표 저희도 보면은 축하난도 보내고 축하 뜻도 보내고 계속 그렇게 제스처를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런 경색 국면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저는 권칠승 의원님이 오히려 정청래 의원님을 대표님을 설득하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여당은 그 오히려 포용을 가야 되고 야당은 이제 전략상 선명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도 지난번에 윤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탄핵 얘기했었거든요. 단어도 아예 탄핵이라 썼었습니다. 그때 뭐 계엄되고 난 다음에 그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그런 입장을 살펴보고요. 이제 정기국회도 곧 시작이 되는데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내일부터 다 이제 의원 연찬회가 들어갑니다. 그때 각 당의 정책과 민생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여야 협치에 대한 얘기도 각 당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목표로 했던 쟁점 법안들이 처리가 됐는데 민주당에서 경제계 달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발족을 했는데 이 권칠승 의원님이 단장을 맡았더라고요. 네, 이게 됐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그게 이제 뭐 경제형벌 이러니까 뭐 내용이 좀 제목이 좀 섬뜩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법을 만들면 정책도 그렇지만 어떤 법을 만들면 그 법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무조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좋은 법이 있다면 뭐 10년, 20년 전에 벌써 만들었죠.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단일 법에도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비슷한 현상들을 제어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법들 상호 간에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 대표적인 게 배임죄입니다. 지금 배임죄는 이제 형법상 배임죄가 있고 상법상 배임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손볼 것인지 상법상 배임죄만 손볼 것인지 이런 논쟁들이 그동안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 다 그냥 한번 그 제도 전체가 좀 균형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손을 보자. 뭐 큰 틀에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법이나 노란봉투법에 대한 보완책인가요? 어떻습니까? 보완이라기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제도가 복합적으로 하나의 현상에 작용을 되지 않습니까? 그 작용되는 게 그 현상을 지금보다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작용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든가 하면 이 제도가 예정하고 있는 방향으로 현상들이 수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상을 지금보다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 제도 개선 이렇게 이 정도로 큰 틀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김희정 의원님께는 요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인력과 범위 기관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용을 떠나서 저는 국회가 이제 법을 만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게 이게 법이
뭐 자구에 맞는지 우리나라 헌법 체계에 맞는지를 다루는 곳이 바로 법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막 상전 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내용, 뭐 저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법사위원회가 그런 국회 절차나 이런 거를 더 단단히 해야지 명분이 쌓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6선의 추미애 의원님이 가셔서 첫 번째 회의부터 이거를 깨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관련된 가장 중요한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 일정이나 의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합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일단 그거 없이 혼자 또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한 적이 없고 아예 협의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제 국회법도 어기고 그냥 강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특정 당이 이제 다수결로 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미리 이런 법이 발의가 되고 그러면 입법 예고를 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이제 뭐 일부 뭐 글자 고치는 정도니까 이제 15일 정도를 두고 있고요. 전부 개정이나 제정안 같은 경우는 20일의 숙려 기간 두고 있고 한데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게 그 법사위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법 발의할 때 본인들이 시간을 정했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그다음에 몇 명을 투입할지도 다 정해서 했어요. 그래놓고서 지금 그거 다 사람 수도 느리고 날짜도 느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원래 취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그러면 상설 검찰은 없애겠다라고 검찰 필요 없다라고 막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니라 막 이렇게 계속 느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조선업이 양국 경제협력에 키로 부각되면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조선업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소 상황은 여의치 못한데 어떤 형태로 협력이 이루어질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조선업이 과거의 조선업이 아닙니다. 과거에 뭐 한때 조선업 하면 미국이 최대 생산 국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생산량의 뭐 거의 1%도 안 되는 0.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조선업 협력이 이제 수출의 형태였었지만 우리가 대미 투자를 또 진행하면서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밸류체인을 좀 상당 부분 미국으로 옮기면서 미국 내 요구되는 어떤 조선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을 미국 내 일정 부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수주하는 조선은 한국에서 제조하겠지만 미국이나 북미 지역으로부터의 조선 수요가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선업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우리 조선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네. 긍정적인 것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해군 군함 수요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 주 말이면 26년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정부 예산안이죠. 네. 그리고 연말이면 예산안이 통과가 됩니다. 국회 통과가.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이 26년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국방비 예산을 굉장히 강하게 증대시킬 계획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제가 예상키로는 한 8, 9% 정도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해군 군함 수요가 있고 미국과의 어떤 미국이 워낙 국방 산업에서 압도적인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군 군함 구축 기술 또 함포나 미사일이나 요격기나 이런 여러 가지 국방 기술에 대한 기술 교류가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조선업의 밸류체인이 또 미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에서의 조선 어떤 밸류체인은 상당 부분 조정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참여를 원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좀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성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히토류나 뭐 에너지나 그밖에 뭐 철, 비철 금속 관련 이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데 고민이 많은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알래스카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개발에 따른 말 그대로의 수익성이 그만큼 투자가 많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채굴량은 많이 있겠지만 많은 투자가 있어야 그 수익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또 일본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래스카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도 자원을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인 투자와 그 투자에 따른 수익을 명확히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추가적인 협상을 이끌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 이 조성과 투자처 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있었는데 이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로는 일단 MOU를 통해서 금융 패키지 조성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명확히 정리된 건 아니고 추가 협의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협의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양국이 웃으면서 정상회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첨예한 좀 서로 다른 이격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직접 투자가 전부 3,500억 달러인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일부를 직접 투자, 또 대부분은 금융기관, 공적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라든가 스트리브은행이라든가 이런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증하는 방식의 그 규모까지 합해서 3,500억 달러를 논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투자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어디로 가져올 것인가.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 유보를 원하고 있고 한국은 당연히 투자했으니까 투자에 따른 수익은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하는 거죠.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적인 협의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지금 결정된 거는 상당 부분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철강 알루미늄 같은 품목별 관세 최애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 이 부분도 명확히 선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반도체 관세도 마찬가지인데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도 제가 정말 아쉽습니다. 상호 관세율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낮은 관세율이 15%로 적용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영국처럼 대미 수출액이 대미 수입액보다 적은 나라.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과 교역국으로서 무역 수지 적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만 주로 관세율을 10% 수준으로 낮게 유도받은 거거든요. 근데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어서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이런 자동차, 이런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도 또 낮춰잡기 위한 그런 협상을 추가적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아직 결정된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기업들이 1,500억 달러 규모를 미국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 규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1,500억 달러. 자, 이 부분에 대한 제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일단 정부 차원에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 그것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들은 이제 1,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은 말 그대로 아주 쉬운 표현으로 돈 버는 거죠. 한국에서 돈 벌까? 미국에서 돈 벌까? 미국에서 돈 벌 기회가 있다 그러면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이나 인도나 베트남에서도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당연히 투자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관점의 투자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했다. 자랑스러울 만한 일인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또 미국에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또 영위하고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확보하고 워낙 소비력이 강한 미국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투자에 따른 수익을 기대하고 또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들이 11건의 계약과 MOU를 체결했는데 6건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입니다. 이 부분의 협력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자력 부분도 뭐 상당히 유망한 영역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리해 주시면요. 네. 정리를 간단하게 한다면 원자력 영역에서도의 기회가 많고 또 기술력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미국이 뭐 설계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기술 교류의 기회를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신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